자, 지금부터는 신라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라의 경우는 대개 다른 국가에 비한다면 훨씬 존속 시기가 길지 않았습니까? 그 신라의 건국을 기원전 1세기이고요. 신라가 이제 고려의 국권을 넘기는 시기까지를 합치면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모든 시기에 다 귀거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신라의 귀거리라고 하는 것은 대개 경주 시내에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졌던 시대. 그 시대를 무덤의 구조에 주목을 해서 학자들은 적성목각분 시대 이렇게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 시내에 예를 들어서 길이가 황남대청의 경우는 120m 정도 됩니다. 120m나 되는 거대한 고분을 만드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신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물론 고분이죠. 근데 그 고분을 발굴해 보면 그 고분 속에서는 무덤의 주인공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혹은 당시에도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신라를 눈부신 금과 은의 나라 혹은 황금의 나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인데요. 바로 눈부신 신라의 황금 가운데에 신라의 귀걸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라 1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것은 대개 약 150년 정도? 저는 150년이 조금 덜 된다고 생각하고 신라 적성목각분의 연대를 4세기로 올리는 분들은 150년 이상으로도 보기도 합니다만 대개 절충을 한다면 150년 정도, 약 1세기 반 정도 신라의 황금문화, 그 가운데 신라적인 스타일이 발현된 귀걸이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신라 귀걸이하고 같이 발굴되는 금관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신라의 금관은 발굴된 것은 이렇게 5개입니다. 도굴된 것이 물론 하나 있고요. 근데 신라의 금관의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길이가 좀 길쭉한 것이 특징입니다만 신라의 귀걸이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만드는 방법이나 수식을 만드는 방법이 같고 또 세환이식이나 태환이식이는 귀걸이가 실제 수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신라의 금관은 주변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뿐만 아니라 선비족 여러 왕조, 중국 대륙에 있는 또 여러 왕조들, 위진남조 시대의 왕조들, 또 그다음에 초원의 길까지도 금관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원의 길에서 출토되어 있는 금관의 경우도 형태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신라의 금관 5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씩 좀 차이가 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변의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관에 비한다면 대단히 독창적이고 독특한 그런 도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분명하고 신라인들이 도안을 하고 직접 만들어서 조립한 것이 거의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관이 만들어졌던 시기의 신라에는 이미 신라의 장인들,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귀걸이의 경우도 경주에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근래 연구 저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만 해보면 신라의 지방에서 나오는 귀걸이 가운데 경주 거보다 조금 크거나 허술하거나 조금 못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지방 공방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을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경주 시내에도 공방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혹은 왕족이 쓰는 물품을 만드는 공방이 있을 거고요. 귀족들의 물품을 만드는 공방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지방 세력들에게 주는 물품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공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신라의 금관 가운데 수식이 가장 많이 달린 케이스입니다. 황남대청 북분에서 나온 귀걸이인데 보시면 왼쪽에 3개, 오른쪽 3개 고구려의 태환이식과 상당히 유사한 것인데 되게 치렁치렁 이렇게 아주 길게 장식이 늘어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본 것이고요. 사실 이걸 하나 떼서 가지고 나온다면 이건 막 귀걸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신라의 귀걸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몇 점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제가 일부러 좀 크게 편집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귀걸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라의 귀걸이만 하더라도 거의 1000점 이상, 1000쌍 정도 이상 되는데요. 그 가운데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바로 이 귀걸이, 경주 보문리 부부청,
근래에는 경주 보문동 합장분이라고 이제 이름을 경주박물관에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출토된 국보 90호 귀걸이입니다. 또 삼국시대 귀걸이 가운데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무령왕릉 출토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줄에 있는 귀걸이를 보시면 이 귀걸이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보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라 6세기대 귀걸이는 백제 거하고 고구려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근데 물론 무게를 제가 또 달아본 적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굉장히 크고 무거워 보이지만 무게는 무령왕릉 출토품이 가장 무거웠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공주박물관 시절에 달아봤을 때는 되게 23.5돈 정도? 요즘에 돈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그 돌반지로 치면 23개 정도 되는 것이죠. 이건 그거보다 한 10돈 정도는 가벼웠던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크게 만들면서도 가볍게 만드는 것이 기술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신라 황금문화 최절정기를 보여주는 귀걸이들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본 것이고요. 귀걸이가 화려한지, 귀걸이를 만들던 사람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볼 때는 보통 금 알갱이를 어떻게 붙였는지를 가지고 보통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메타인데요. 바로메타. 이런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 사진이고요. 자, 이것은 경주에서 발굴된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 양산에서 발굴된 것인데요. 신라의 귀족 혹은 귀족 여성이 양산에 있는 그 유력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양산에 묻혔을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정교하게 만들어졌고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귀걸이입니다만 이 귀걸이의 경우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보문리 부부총 귀걸이에 비한다면 제작 기술의 수준이 이제 조금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귀걸이의 정밀함과 조악함, 막 그런 걸 가지고 무덤에 묻힌 사람의 지위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은 공이 들여지고 특히 최고의 기술자가 만든 귀걸이의 경우는 왕족급 이상의 무덤에 제한적으로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좀 이제 자세히 본 것인데요. 만드는 방법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귀걸이의 경우는요. 이게 이제 고리가 되는데요. 고리 속이 실제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금속판 여러 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측면에서 찍은 것인데요. 아까 다른 사진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 귀걸이의 경우는 국보 귀걸이인데 이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판이 5장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5장일까요? 가운데 보면 아무런 무슨 흔적이 없습니다만 실제 자세히 관찰하거나 엑스레이를 찍어 본다면 가운데에 이렇게 선이 하나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도 선이 2개가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 왼쪽의 사진에서 본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금속판 2장을 붙여서 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다시 또 한 장의 금속판을 붙여서 떼웠어요. 그러니까 둥근 파이프를 만드는데 금속판 3장을 만들었는데 정말 매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라 태완인식의 태완의 특징, 고구려는 그게 끝입니다만 신라의 경우는 여기 이제 가장자리에 금속판을 2장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귀걸이의 경우는 파이프는 파이프인데 밖에서 파이프 속을 볼 수가 있어요. 신라는 그걸 완전히 차단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경주박물관에 있을 때 이 귀걸이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은요. 귀걸이의 이 파이프 쪽에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 구멍이 뭔가, 구멍의 비밀이 뭔가.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아낸 것은 귀걸이가 지금 여러 금속판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마금판을 붙이고 난 다음에 뜨거운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파이프 속에 공기가 팽창해서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스가 팽창해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그만한 구멍을 뚫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귀걸이를 감정할 때요. 마금판이 있는데 구멍이 없는 것은 진품이 아닌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런 원리를 모르는 거죠. 이제 나중에 가짜로 만드는 분들이.
또 하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진품이. 그 경우에는 잘 못 만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만든 귀걸이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가스가 주변으로 새기 때문에 완전 밀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 바늘 구멍 같은 것을 뚫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밀하게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가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금 알갱이들을 표면에 바로 붙였을 거예요. 근데 양산의 금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나온 귀걸이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육각형 금판 위에 하나하나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만든 거, 저런 장식을 미리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둥근 귀걸이 표면에 이제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것이고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주로 중국의 북방 일대에서 출토되고 있는 귀걸이를 보면 귀걸이에 보석들이 많이 끼워져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장인들이 아마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스키타이 유적에서 발굴되고 있는 귀걸이를 보면 금 색깔에다가 푸른색 혹은 녹색 혹은 붉은 색깔의 보석들을 끼워서 같이 장식을 합니다. 훨씬 아름답죠. 그런데 그렇게 장식된 귀걸이는 우리 삼국시대 귀걸이 가운데 없습니다. 삼국시대 귀걸이 가운데는 가끔 신라 유적에서 이렇게 유리 가루를 금 장식 위에 놓고 열을 가해서 녹이는 이런 기법. 이런 기법으로 장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색, 황금색, 푸른색, 황금색 이렇게 색채 대비를 주는 기법. 이게 신라의 귀걸이 가운데 가장 최전성기의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되게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라고 하면 토착 문화는 스스로 만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가공시켜 나가는 것이죠. 외래 문화를 수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신라의 귀걸이 만드는 방법을 보면 초기 것이 상당히 화려했어요. 근데 약간 정체기가 있다가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도 더 뭔가 발전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라의 다른 여타 장신구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귀걸이도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시대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인데요. 이런데 물론 이제 깨져서 없는 부분도 있고, 이 귀걸이의 경우는 이제 발굴이 되었어요. 발굴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국가기관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문화재를 발굴하게 되면 발굴 소장처에서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를 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굴소서 보고서를 쓰고 나면 그 유물을 국립박물관으로 보통 이관해서 국가 귀속을 하는 거죠. 국민들의 재산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조사기관에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부품별로, 위치별로 이 금의 순도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뭐 잘 보이지 않거나 속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건 순도를 조금 낮췄고 잘 보이는 부분은 최대한 순도를 높였고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귀했기 때문에 물론 신라는 당시 황금의 나라, 금과 은의 나라 이렇게 불렸습니다만 그래도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재료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서기에 보면 신공황후조에 보면 신라에는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눈부신 금과 은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또 실제 사실은 이제 발굴해 보면 신라 고분에서는 금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금은 굉장히 귀한 소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신라의 세환 이식을 일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수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환 이식과 태환 이식의 구별은 이 고리가 가는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굵은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신라의 귀걸이가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가 장식된 것도 있고 아래쪽에 하트 형태의 장식을 갖춘 게 가장 많습니다. 신라의 태환이식은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아까 제가 고구려 이 귀걸이를 설명할 때 축구공처럼 생긴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신라의 경우는 축구공처럼 생긴 게 하나가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그림이 좀 작게 보일까요? 축구공처럼 생긴 것이 반이 더 있습니다. 절반. 그래서 저는 이것을 1.5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어디 발굴 현장에서 귀걸이가 출토되면 귀걸이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메이드 인 고구려인지 신라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자문해 주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곤 합니다. 그때 제가 주로 1차적으로 보는 것이 이 중간 장식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 장식을 보면 구슬이 하나만 있으면 고구려, 하나 반이 있으면 신라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반이니까 당연히 신라 것이겠죠. 이 귀걸이는 경주에 가면, 경주 시내는 워낙 그 무덤이 많지 않습니까? 경주 시내의 큰 무덤은 우리가 아는 황남대총이 98호, 155호가 천마총 이렇거든요. 큰 무덤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번호가 없는 무덤도 수없이 많습니다.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하고 있는 경주의 쪽샘지구라고 하는 곳도 발굴해 보면 실제 큰 무덤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변에 작은 무덤이 바글바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경주 시내의 큰 무덤을 155기라고 붙여놨지만 실제 앞으로 전체를 발굴한다면 거기에 곱하기 50을 해야 될지 곱하기 30을 해야 될지 훨씬 많은 것은 이제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가운데 경주에 바로 그 대릉원 혹은 쪽샘지구라고 하는 곳 주변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월성로라고 하는 도로인데 도로 바로 옆에 백번지, 번지수로 이제 백번지. 경주에는 이제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그 번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서울의 경우는 유적이 많지 않으니까 고분이 나온다, 백제 고분이 나온다. 그럼 뭐 분명히 석촌동이거나 방이동이거나 한성백제박물관 이 주변 멀지 않은 곳에서 하면 고분이 나올 텐데 백제 고분이. 근데 경주는 경주 시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고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적 이름을 붙일 때 석천동 몇 호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번지수를 따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백번지에서 발굴되었으니까 경주 뭐 황남동 뭐 백번지에서 발굴된 몇 호 무덤 출토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경주 그 백번지 유적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된 이 귀걸이의 경우는 만드는 기법이 신라적인 기법과 고구려적인 기법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고구려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신라 장인이 평소에 만들던 그런 테크닉으로 만든 그런 귀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인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을 설명드린다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고리하고 가운데 구슬하고 아랫부분 고리가 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식은 아까 고구려에서 보여드렸던 서울 능동 출토품을 비롯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중원지역 출토품, 회중리에서 출토된 이런 귀걸이하고 유사하죠. 근데 이런 고구려 귀걸이에 비해서 경주의 이 귀걸이는 훨씬 화려하고 색채도 다릅니다. 보시면 실제 이제 유물을 직접 가서 본다면 이 신라의 귀걸이는 훨씬 노랗고 황금빛 찬란합니다. 고구려 것은 약간 붉은기가 조금 돕니다. 이제 거기에 아직 자연과학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이 금의 순도와 관련될 것 같아요. 고구려 귀걸이하고 신라 귀걸이를 어떻게 비교해서 구분할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구체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고리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가운데 거 보시면 역시 중부지방에서 나온 것인데 구체가 하나 있습니다. 위아래를 땜질로 연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아래를 땜질로 연결했습니다. 이런 테크닉이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전형적인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세환이식 가운데도 이런 것도 보면 역시 작은 고리를 가지고 구체를 하나 만든 것이죠. 그런데 신라 것을 보시게 되면 황남대청에서 나온 것을 보시면 구체가 하나가 있고 반 개가 더 있는 것입니다. 구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작은 고리도 훨씬 가늡니다. 또 이 구체를 비교해 보면 신라께 조금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더라도
이게 고구려 것인지 신라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처음 신라 귀걸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있는 귀걸이들이 메이드 인 고구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근래 귀걸이가 많이 발굴되고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구려 것과 신라 것은 이렇게 분명한 경계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가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야는 여러 개의 나라가 분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각각의 금속공예 문화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고령의 대가야의 문화가 전형적인 예로서 하나 확인되고, 그런데 김해의 금관가야나 함안의 아라가야의 경우는 약간 이런 것이 아마도 가야 스타일이 아닐까, 그런 정도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야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가야의 금속공예 문화, 그 가야의 귀걸이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야 하면 대가야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백제 이런 공예 문화, 백제 귀걸이 문화가 가야로 전파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야의 초기의 무덤, 특히 5세기 전반의 무덤에서 백제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귀걸이가 합천의 옥전고분군 23호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된 귀걸이입니다. 근데 실제 이 귀걸이도 제가 가야의 귀걸이들하고 이렇게 놓고 같이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야의 귀걸이는 길이가 아주 길고 전체적으로 부품 자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스타일의 귀걸이는 백제에도 있고 가야에도 있고 일본 열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에 일본에 1년간 가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지의 박물관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귀걸이를 관찰했는데, 스타일로 보면 가야 귀걸이의 스타일, 백제 귀걸이의 스타일을 띠고 있는데 제가 당초 생각했던 거하고 크기가 다른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요만하겠구나. 그래서 과거에 제가 논문을 쓸 때 메이드 인 백제야, 메이드 인 대가야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본 열도에서 나오는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만든 사람은 가야계 장인, 백제계 장인일 수는 있는데 제작지 자체는 일본 열도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주문 생산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긴 것을 좋아하니까 긴 귀걸이를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게 일본 열도의 귀걸이의 특징이고, 또 한반도에서는 은으로 만든 귀걸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은으로 만든 귀걸이가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귀걸이는 백제 귀걸이는 이제 분명한데요. 이 귀걸이에 대해서 과거에 고구려 귀걸이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귀걸이는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청주에는 신봉동 고분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분군이 있는데, 그 고분군에서 아마 출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 유물을 이제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드는 기법이 이제 고구려 귀걸이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그 고구려 귀걸이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합천 옥전 23호분 귀걸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공주의 수천리 4호분 귀걸이, 충청남도 서산의 부장리 고분군에서 또 귀걸이가 출토되었는데, 이 귀걸이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발굴되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현재 세종시죠. 세종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요, 장제리라고 하는 고분군에서 또 역시 비슷한 것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이 귀걸이는 백제에서 만든, 백제 중앙에서 만든 귀걸이임에 분명하다, 이런 견해들이 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의 특징을 잠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속이 파이프처럼 생겼는데요, 물론 막음판은 없습니다. 근데 이 귀걸이의 경우는 세환의식 중에서는 좀 굵은 그런 귀걸이가 되겠고요. 유환은 속이 가득 차 있는 금이 되겠고, 유환이 하나 더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이 중간 장식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 장식을 보시면 우리 장기를 두고 할 때 장기 알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통상의 고구려 귀걸이라고 하면 속이
비어있는 구체라든지 혹은 작은 고리를 여러 개 연결해서 만든 구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건데 그거하고 다른 것이죠. 지금 옆에 있는 합전 옥전고분군의 귀걸이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다만 차이는 옥전이라든지 현재 백제의 지방에서 발굴된 귀걸이들 가운데는 모두 속이 비어있는 닭, 원반상, 장기알처럼 생긴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다 속이 비어있어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청주 신봉동 것만 탄목이라고 예전에 불렀고 요즘은 이제 흑옥, 검은 옥, 흑옥이라고 불리는 이런 장식품들이 들어있어요. 백제 유적에서는 흑옥 장식이 많이 발굴되어 있고 근데 물론 그 아랫부분에 체인이라든지 혹은 체인 아래쪽에 둥근 구슬 위에 댐으로 고리를 만드는 기법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백제의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대가야 문화도 역시 초기의 자료, 초기의 귀걸이, 초기의 금동관의 경우는 백제 한성시기 중앙에서 완제품들이 갔거나 아니면 백제 기술자들이 대가야 공방에 파견되어서 기술 지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옥전 23호라고 하는 이 무덤에서는 이 귀걸이하고 세트를 이루는 것 중에서 금동관이 발굴되었습니다. 근데 그 금동관은 백제의 공주 수촌리 1호분, 수촌리 4호분, 또 경기도 화성의 요리 1호분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 전라남도 고흥반도의 길들이 안동고분하고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문양으로 본다면 화성 요리나 길들이 거하고 유사해요. 또 근래에 이제 연구를 보니까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품이 백제 금동관에만 있는 부품들이 근래에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금동관과 완세트로 옥전 23호분 귀걸이가 백제에서 대가야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귀걸이는 방금 보셨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 귀걸이는 백제와는 다른 대가야 양식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벌써 이제 오래됐는데 26년 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야 귀걸이에 대한 논문을 처음 쓸 때인데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연구가 서툴렀어요. 그래서 귀걸이 자료를 다 모아두고 지금처럼 뭐 스캔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유물을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아웃을 해서 이렇게 앨범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발굴조사 보고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오려 붙여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이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그림에다가 칼라링을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가야 귀걸이의 특징은 구체, 속이 비어있는 구체 플러스 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야 귀걸이를 살펴보니까 귀걸이는 물론 버라이어티가 있습니다. 다양성은 이 아래쪽은 다양해요. 그런데 중간에 둥근 구체와 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가야 스타일의 귀걸이의 특징은 구체 플러스 사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역시 그런 특징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의 귀걸이도 감정, 진위를 감정한다거나 아니면 연대를 판단할 기회가 많이 근래도 있어서 보면 대개 최근에 발굴되는 가야의 귀걸이도 특히 대가야 양식의 경우는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귀걸이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외래적인 것이죠. 가야에서 본다면. 백제로부터 외래 양식을 수용했지만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귀걸이의 연대하고요. 이 귀걸이의 연대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귀걸이의 연대는 약 30년 정도 나을 것 같아요. 요즘 세대로 치면 한 세대 정도죠. 그 한 세대 사이에 대가야 양식을 창출했고 한번 창출된 대가야 양식이 그 이후에 계속 대가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가야 양식 귀걸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심플한 것에서 다음 단계로 가면서 아주 복잡 화려하게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옥전 M11호 이 귀걸이는 물론 백제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가야 귀걸이는 역시 고령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가야의 왕릉, 이 현재 고령 읍내에 있거든요. 지산동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 지금도 가보면 산 꼭대기에 무덤들이 쫙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열을 지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백 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발굴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귀걸이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시기에 좀 다르네? 이렇게 하지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라의 귀걸이, 백제의 귀걸이, 이 귀걸이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 그것들과의 차이는 이 귀걸이들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가야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을 설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고령에 있는 이 고분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요 무덤인데요. 요 무덤은 일제강점기에 지산동 39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지산동 39호라고 하는 무덤은 대가야의 왕족의 무덤, 특히 왕의 무덤이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가야의 금림 왕릉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국 여지승람에도 금림 왕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1933년에 일제가 발굴을 했죠. 물론 발굴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이런 유물이 출토되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여기서 나온 유물들은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요. 일제 조선 총독부가 발굴한 유물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조선 고적연구회라고 해서요. 총독부의 외곽단체가 발굴한 것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마도 일본 열도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귀걸이는 계명대학에서 발굴했던 지산동 45호, 왼쪽의 귀걸이는 경북대학에서 발굴했던 지산동 44호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하나의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여러 사람이 묻혔거든요. 그래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발굴해보면 특징이 무덤의 주인공이 묻히면 그분 둘레에 많은 사람이 순장되어서 묻히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무덤의 주인공이 화려한 귀걸이를 착장하게 되고 바로 이런 귀걸이죠. 훨씬 화려한 귀걸이를 착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장자의 귀걸이들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산동 44호는 주인공의 위치가 거의 도굴되었기 때문에 되게 순장자들이 차용했던 귀걸이만 현재 남아있어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되게 귀걸이의 경우는 위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라의 경우는 물론 당연히 큰 무덤, 경주의 황남대총이라든지 천마총이라든지 금간총 이런 무덤과 지방에 있는 무덤, 또 경주에서도 상대적 위계가 낮은 사람들의 무덤에서 나오는 귀걸이는 물론 화려함이나 수량에서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이 백제에서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공주의 무령왕릉과 다른 무덤의 귀걸이 차이 그런 정도는 비교가 됩니다만 기타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산동 45호의 경우는 그런 것이 일부 확인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무덤입니다. 큰 무덤이 있고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제가 체크하고 있는 부분 여기 무덤의 주인공이 묻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마 순장자가 묻혀 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유물을 볼 때 지금 1호에서 나온 유물과 2호에서 나온 유물이 상대적으로 화려합니다. 다만 1호께 금이고 2호도 금인데 2호의 것은 금의 순도가 조금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나온 심플한 형태는 아마도 순장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은이라고 표현했던 것 금동, 은 이런 것들은 순장자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같은 귀걸이라고 하더라도 형태의 차이, 재질의 차이를 가지고 당시 소유자의 지위랄까 위계 혹은 신분을 구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가야의 왕에 준하는 인물. 저는 개인적으로 45호의 무덤의 주인공은 대가야 왕은 아니고 대가야의 왕비 정도는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소유물이 되겠습니다. 보면 대가야의 귀걸이는 이 고리를 한번 보세요. 가장 전형적인 것은 백제 것보다도 훨씬 가늡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북대학에 계셨던 이희준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시면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제가 대가야의 귀걸이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백제 것에 비해서 이제 훨씬 가늘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계측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은 조금 두툼한 것을 좋아했다면 대가야 사람들은 가늘고 심플한 것을 좋아했죠. 물론 아랫부분은 이렇게 화려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일본 열도로 가게 되면 일본은 윗부분은 가늘되 아래쪽으로
대단히 길쭉하게 늘어뜨려지는 거의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귀걸이를 일본 열도에 있는 지배층들은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나라마다 장인들이 있어서 장인들의 안목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패션 아이템 같은 기능도 있어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요구도 상당히 반영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이 귀걸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예를 들어 6세기 초 같은 시기의 귀걸이를 여러 나라 걸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그 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서 그걸 뭔가 촬영을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사신들이 가거나 사신들이 오거나 그네들이 착장했던 귀걸이를 본다면 아마 장인들이 그런 걸 보고 뭔가 드로잉을 해서 멋진 것을 자신이 만들던 귀걸이에 응용하거나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봤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이 문화의 동질성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그 대가야 중에서,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 고분군 중에서 44호분에서 나온 순장자의 소유물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귀걸이를 이제 과거에도 물론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3년 전에 자세히 볼 일이 있었어요. 이제 꺼내서 현미경으로 보고 자세히 봤는데 뭔가 좀 특이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왼쪽 귀걸이는 길어요. 오른쪽은 짧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귀걸이를 소유한 사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에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순장자의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라 대가야의 지방에서 나왔다면 또 다른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은 비슷합니다. 자, 이 귀걸이를 만약에 대가야의 왕족이 소유했는데 중간에 망가졌어요. 일부가 결실되었어요. 그러면 공방에 주면 됩니다. 장인에게 줘서 없어진 부품을 똑같이 채워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상태로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귀걸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일부 부품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철사를 이용해서, 철은 귀하지 않았으니까 귀걸이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귀걸이를 실제 평소에 썼다, 사용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신라의 장신구 혹은 삼국시대의 장신구 가운데는 장례용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견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분이 이런 걸 평소에 쓴 것이 아니라 망자가 무덤에 묻힐 때 같이 껴묻어 주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백제를 설명드릴 때 무령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령왕의 경우는 귀걸이에 수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평소에 썼던 것이고 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무령왕비에 팔찌가 한 점 있는데, 무령왕비께서 526년에 세상을 떴는데 팔찌에는 520년에 팔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장신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무덤에 그대로 가져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물론 순장자의 것입니다만 이런 귀걸이를 비롯한 장신구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래에 거창에서 자료가 더 나왔습니다만 그건 제가 그림을 좀 추가하지 못했고요. 좋은 사진을 이제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대개 가야의 귀걸이를 다 이제 지도에 분포를 해보니까 이런 정도 분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학계에서 가야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가야의 영역, 경력, 그것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편인데요. 지금 되게 김해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낙동강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 위에서 안동에서 이렇게 이제 굽이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동쪽은 되게 우리가 신라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영역은. 그런데 낙동강의 동쪽은, 낙동강의 서쪽이 되게 이제 가야입니다.
그래서 가야와 백제의 경계가 지금 어디인가를 두고 학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일대로 보는 게 나은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가야하고 백제의 경계가 현재의 남원, 운봉고원 일대가 아니었을까, 혹은 무주진안 장수 일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이랄까요? 경역이랄까요?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 정치체가 힘이 셀 때는 넓어졌다가 정치체가 힘이 약해지면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붉은 점을 찍어 놓은 것은 어쨌든 대가야의 판도에 들어갔던 부분이다. 그곳의 고분군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고분군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가야 스타일의 귀걸이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장수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 대가야 양식 귀걸이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되게 대가야의 영향이 미쳤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가야가 물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까지 모두 대가야 영역으로 삼지는 못했습니다만 대가야가 어쨌든 가야 여러 나라를 리드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 중앙에서 만든 이 귀걸이가 창원까지, 그 다음에 그 일대 부근까지, 뭐 진주까지, 뭐 고성까지 이렇게 전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은 일본 열도에서 출토된 대가야 스타일 귀걸이를 제가 지도에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본 것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 열도에서 출토된 귀걸이는 이렇게 12번 귀걸이, 11번 귀걸이, 9번 귀걸이처럼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대가야에서 만든 것들은 이렇게 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가운데에 둥근 구슬이 있고 그 다음에 체인이 있는 구조입니다. 대가야 스타일의 귀걸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열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의 경우는 특히 가야 것과 유사도가 더 높습니다. 지금 일본의 혼슈 지역, 일본의 혼슈 지역에서 나오는 귀걸이에 비해서 규슈에서 나오는 귀걸이가 대가야와 유사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가서 실제 실물을 관찰하고 자세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령이나 합천에서 출토되는 혹은 창녕에서 출토되는 대가야 스타일의 귀걸이보다는 이 정교함이랄까 퀄리티 이런 게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이 누금세공품의 경우요. 가야 전성기의 것은 제가 확대경으로 이렇게 봐야지만 세부적인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면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일본 현지에서 만든 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육안으로 관찰해도 세부적인 제작 기법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야 장인들이 일본 열도에 가서 규슈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 혼슈에 가서 대화 조정 왕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이런 귀걸이 중에 특히 이 4번 귀걸이는 굉장히 잘 만든 귀걸이입니다. 일본의 규슈의 구마모토에서 발굴된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완제품이 만들어서 일본으로 반입된 것 같고요. 함께 출토된 토기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고령 스타일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령 토기 대가에서 만든 귀걸이가 완세트로 일본 열도에 건너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타 다른 가야, 그러니까 김해의 금관가야와 그 하만의 아라가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걸이 문화, 장신구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전문화된 장인이 필요하고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구려, 백제, 대가야, 신라는 가능했어요. 근데 금관가야나 아라가야는 그런 게 좀 적었거나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 금관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가야 역사 전체에서 볼 때 전기가야의 중심지였어요. 전기가야의 중심지가 현재 김해였는데 김해의 5세기대 이후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5세기대 무덤에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런 귀걸이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김해의 금강가야의 왕릉이 대성동 고분군인데 대성동 고분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평지에 가야의 숲이라고 하는 그 공원을 만들었어요. 공원을 만들 때 1호 석광묘에서 나온 귀걸이가 바로 이 귀걸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어떻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운데 보면 축구공처럼 생긴 구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반구체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1 플러스 0.5, 1.5, 신라 귀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귀걸이는 특징이 고리를 보시면 엄청나게 가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 신라에는 없어요. 백제에도 없어요. 이런 귀걸이는 고령의 대가야 귀걸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는, 이 고리는 대가야 스타일인데 이 아랫부분은 신라 스타일인 거예요. 경주의 장인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역시 제가 이제 유물을 직접 관찰해 보니 경주에 있는 귀걸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테크닉이,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는 김해에 있는 금강가야의 금공 장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주 걸 모방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품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경주, 또 신라의 지방 중에서 대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차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전형적인 것처럼 깨끗하게 화려하게 만들지 않고 굉장히 만들 때 실수한 것을 다시 이렇게 약간 보정을 했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귀걸이들이 현재 김해 가야의 숲 1호뿐만 아니라 대성동 고분군에서 또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 발굴되었을 땐 조금 애매했는데 그 왕릉 구역인 대성동 고분군 안에서 발굴된 케이스가 있어서 역시 이제 금강가야의 이 귀걸이 혹은 장신구문화는 신라적인 요소를 상당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사회적 수요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김해 대성동 87호 무덤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발굴해 봤더니 이 고리는 역시 이제 가야에서 유행하는 신라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는 편이 되겠는데요. 이런 거 이제 만드는 방법은 신라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는다든지 펀치로 뚫었거든요. 이런 것은 신라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그냥 네모나게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관찰하면 신라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가야의 경우는 되게 지금 학계에서 논란이에요. 금강가야가 가야를 구성했던 여러 나라 중에서 한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그 금강가야의 실체, 특히 5세기대 이후 실체가 무엇인지는 현재 학계에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대개 5세기 전반 정도가 되면 거의 해체되어 버려요. 고령 지산동 고분군, 합천의 옥전 고분군, 함안의 마리산 고분군은 대가야가 멸망하고 아라가야가 멸망하는 6세기 전반에서 중엽까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금강가야는 약 10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강가야 세력들이 어디로 갔느냐?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발굴했던 선생님은 대성동 고분군에 있던 금강가야 세력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이런 귀걸이도 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의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 이런 설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김해 대성동 세력들이 낙동강을 타고 올라가서 합천에서 옥전 고분군, 아까 백제 계통의 유물이 나온 그 옥전 고분군을 만들었다 이런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 때문에 그런 견해들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발굴을 더 해보면 6세기까지 뭔가 이런 신라적인 요소를 갖춘 유물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다만 큰 무덤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고학자들이 김해에서 금강가야의 물질적 흔적, 유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김해에는 그렇게 거대한 고충들이, 고분들이 많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세기 전반 이후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김해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게 흙으로 만든 토기잖아요. 그 토기는 100% 신라 스타일입니다.
경주 거하고 섞어 놓으면 물론 차이가 있지만 신라의 지방 것과 김해 것을 비교해 놓으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도를 보이는 곳입니다. 그것은 고령이나 하천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역시 대가의 장신구, 또 아라가의 장신구, 금강가의 장신구를 앞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연구를 하되 이 금강가야 장신구, 특히 귀걸이의 실체를 밝히는데 연구가 좀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함안의 도항리 고분군, 지금은 이제 함안 마리산 고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함안을 지금 가보면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에 버금갈 정도로 함안 읍내에 그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들을 발굴해도 유물들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귀금속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보시면 여기 1번 귀걸이, 2번 귀걸이, 이런 귀걸이들의 경우는 백제나 신라, 고구려 이런 데 없는 귀걸이에요. 그 지역에만 있는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귀걸이를 아라가야 스타일의 귀걸이, 이제 근래에 그렇게 명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그 금강가야와 마찬가지로 좀 연구가 되어야 될 텐데, 저도 기존에 연구하면서 이 귀걸이는 고령 스타일의 귀걸이하고 조금 다르네? 대가야 스타일하고 좀 다르고, 요거는 백제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귀걸이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유물들을 직접 찾아서 이제 실제 유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것이 아마도 아라가야의 귀걸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바로 요 귀걸이인데요. 자, 이 귀걸이를 잠깐 보시면 아래쪽 장식들은 일반적인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가운데가 조금 특이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촬영을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본 모습이에요. 만약에 측면에서 봤다고 하면 요 중간 장식이 렌즈처럼, 볼록 렌즈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장식은 중간에 세로로 이렇게 끼워지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거의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면 아라가야의 귀걸이의 실체도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이 귀걸이의 재료가 금이잖아요. 그래서 귀걸이가 과연 한국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귀걸이가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내용은 주로 귀걸이의 스타일, 양식,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미술사학자들이 귀걸이를 보면 형태적인 특징을 우선 보잖아요. 고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조립을 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어떻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언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어느 나라 스타일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시대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의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귀걸이가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무덤에서 볼 때 어떤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왕릉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순장자도 소유했는지 아니면 왕릉에서 나오는 것이 지방의 유력자들 거와 다른지 같은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특히 백제 한성 시기의 경우에는 귀걸이가 중앙 것이나 지방 것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역시 이제 중앙이나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아마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랄까, 뭐 중앙에 있는 백제의 왕이 왕이라면 지방에 있는 세력들은 신하가 될 수도 있고 왕이 형이라면 지방에 있는 세력들은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관계, 저는 그런 것을 의제적 친족 관계,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족 관계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백제에서도 아까 지도에서 보면 서울, 경기, 충청, 전라에 비슷한 양식의 귀걸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도를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경주에 물론 집중되어 있지만 양산, 창녕, 그 다음에 밀양, 대구, 경산, 의성, 안동, 영주, 강릉, 울진 신라의 각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네들 사이에 차이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물품들을
공유하는 문화 혹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전제가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금은 보통 어떻습니까? 금은 지금도 아마 상당히 비싼 것이죠. 특히 이 금의 경우는 이 달러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기도 하고, 금은 재산을 증식하는 혹은 그것을 뭐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전 근대 사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제한적인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으로 만든 화폐 이런 거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요. 물론 미륵사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금으로 금괴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 금은 주로 왕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그 사회 엘리트들의 지위 신분을 장엄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거든요. 또 하나는 종교 숭배의 대상물 로서의 불교 공예품을 만드는 데 물론 많이 쓰였죠. 근데 그런 금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채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은 채광하는 게 우선 어렵습니다. 그 금의 채광, 금을 발견해서 채광하는 과정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근대 시대에 광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어디,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보면 어디에서 금이 났다 이런 기록은 있지만 그것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은광과 금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에도시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가운데는 일본이 그걸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해서 등재 목록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2018년도에 전체를 이렇게 다니면서 다 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에도시대라고 하면 이미 우리 삼국시대나 일본 고후시대보다는 상당히 기술이 발전한 시대라서 가능했겠지만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금을 채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채광하고 파쇄하고 손으로 골라냅니다. 그걸 다시 스멜팅, 재련을 합니다. 재련을 하면 금이 나오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금 성분하고 은, 구리 뭐 여러 가지 그 금속물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속물들은 녹는 온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재련 과정에서 온도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덩어리에 선광된 덩어리에 있던 것들 중에서 빨리 녹는 순서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따로따로 모으는 것이죠. 금은 높은 온도에서 녹으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금에는 그래도 찌꺼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금덩어리가 나오고, 금덩어리를 두드리고 녹이고 오리고 해서 귀걸이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삼국시대 이 귀걸이의 소유자는 어쨌든 뭔가 그 사회의 최고의 그룹,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금을 다루어서 시행착오가 없죠. 물레 이렇게 토기를 만들다가 잘못하면 버리고 또 하면 되죠. 흙은 많으니까. 근데 금을 가지고 하다가 금을 태워버린다거나 망가뜨리게 되면 이건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 최고 기술자의 지도를 받은 장인, 이런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아마 금공품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금공품의 제작지는 왕도가 있었던 왕실공방, 백제로 치면 서울, 공주, 부여, 신라로 치면 경주, 대가야로 치면 고령, 이런 데 제한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퓨어골드까지 가기가 채광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에도시대 사례를 봤더니 사금도 일부 사용하지만 대부분 다 광산에서 채광을 해서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역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파견되어 있는 장인들이 집단이 있습니다. 아주 위계가 뚜렷한 집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해야지만 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금의 성질도 잘 아는 기술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광상이 우선 존재해야 되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금광상은 존재합니다만, 그래서 산금과 사금,
이건 이제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사도가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이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의 이 중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서 그러냐면 에도 시대에 여기서 금맥이 발굴된 거예요. 신바타죠. 금맥이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금맥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바위산이 이렇게 쭉 지금 갈라지듯이 그 속을 다 파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아마 지금 지정이 됐던가요? 박물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게 주로 이제 산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번쩍하는 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은 돌덩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이제 촬영을 해온 것인데 이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검은색 이런 부분에 일부 금, 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걸 깨트려 가지고 열을 가해서 여기 은흑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라나 가야나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재료가 구하기가 어려웠고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물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한성백제 중앙에서 만든 귀걸이가 백제 각지, 경기도의 일부, 충청도 일부, 전라도 일부에 분포하는 현상. 그 다음에 대가야의 귀걸이가 고령에 집중 분포하지만 합천, 기타 대가야의 권역에 골고루 분포하는 현상. 또 하나는 신라의 경주에 신라의 귀걸이에 집중 분포하지만 그것이 신라 지방의 주요 거점에 분포하는 현상. 이게 약 100년에서 150년간 잠깐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장신구 사여 시스템 혹은 복식 사여 시스템 이렇게 약간 그 틀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백제의 중앙, 신라의 중앙, 대가의 중앙에서 만들어서 의복을 하사할 때 같이 이런 액세서리도 같이 주는 것이죠. 왜 주느냐? 요구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저희도 그런 걸 좀 쓰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대신 그런 걸 주는 대신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대가가 뭐냐? 그네들을 이용해서 지방을 지배하고 그네들을 이용해서 지방의 요역을 수취하고 그네들을 통해서 중앙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그 이후에 없는 것도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백제의 경우는 웅진천도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요. 신라의 경우는 6세기 중엽 이후 그런 게 없어져요. 대가야는 6세기 중엽에 이제 멸망해 버리니까 그렇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 자체가 국가 중앙의 권력이 강해지고 지방에 직접 지방간을 파견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특정 시기 약 100년에서 150년 동안 나라마다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아기자기하게 지역 양식, 시대 양식을 띠면서 귀걸이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치적 중심지와 그 정치적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지방의 주요 거점에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현상이 보이는 것. 이것은 독특한 한반도와 만주, 일본에만 분포하는 특징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고대 국가, 특히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하나의 물질적인 자료가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고 그래서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장래 풍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선호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미의식이랄까 미감 그런 것들을 물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런 것 이면에 있는 뭔가 시스템을 좀 더 의미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이나 미술사 연구에서 양식 연구가 물론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양식 연구에 더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고대사 공부도 조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사하고 접목이 될 수 없을까? 이러한 미술사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고대사 연구의 성과를 조금 매치업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결국 그것은 당시 정치체 혹은 국가에서 중앙에 있는 귀족뿐만 아니라 지방의 유력자들을 잘 컨트롤하고 그런 애들을 이용해서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국가 자체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위한 일종의
매개체라고 할까? 막 그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귀걸이 사유체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귀걸이 사유체제라고 하는 개념도 크게 보면 장신구 사유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장신구 사유체제라고 썼고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만 책에서는 복식품 사유체제 이런 조금 개념을 넓혔습니다. 그런 것에 이 귀걸이의 제작, 소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의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